내일 시험 잘 못 보시면 곤란할 텐데 이걸 받으시면 시험관에게 미리 말해두겠소.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못된 짓을 했어. 덕분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예로부터 이 땅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는 하늘이 거두어 간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총명한 아이는 일찍 죽는다더라. 신동은 요절한다더라. 그런 말들이 마치 진리인 양 입에서 입으로 퍼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늘이 내렸되 하늘이 거두어 가지 못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빛났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으며 끝내 세상의 악함을 이긴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경상도 함양 땅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청룡골이라 했는데 청룡은커녕 가난한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야말로 산골 중의 산골이었지요. 이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김덕수라 했는데 어렸을 때는 꽤나 공부를 잘했다 하나 집안이 가난하여 변변한 스승도 못 만나고 과거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낮에는 남의 밭을 갈고 밤에는 기름 한 등잔 아래서 책을 읽었어요. 그의 아내 박씨는 지아비의 그런 모습이 딱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입 한 번 잘못 놀리지 않고 이 집 저 집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로는 하늘의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다 했어요. 저 높은 지리산 능선 위로 여름밤 별 무리 중에 한 별이 혼자 핑 떠서 마치 마을을 향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합니다. 그날 밤 아이는 울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으면 불길하다 했는데 이 아이는 달랐어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세상 구경이라도 하듯이요. 산파 할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 좀 보소. 눈빛이 보통 아이가 아니네요. 이 눈빛. 내가 수십 년 산파 노릇했어도 이런 눈은 처음 보. 아버지 김덕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복동이라 지었어요. 복이 동쪽에서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라고 누가 놀렸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요. 복동이가 걸은 말을 떼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3살, 4살이 되어야 제대로 말문이 트이는데 복동이는 돌이 지나기가 무섭게 또랑또랑한 말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하늘에 떠 있는 저건 뭐예요? 어머니 박씨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구름이다, 구름. 구름은 왜 떠 있어요? 그건 하늘이 그리 만들었으니까. 그럼 하늘은 왜 만들었어요? 박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겨우 돌 지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복동이의 남다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복동이는 아버지의 책을 가져다가 펼쳐 들고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지요. 아직 글자를 모르는데 책은 못하러 드냐. 그러자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읽는 걸 봤어요.
이 줄줄이 이어진 거, 이게 말 아니에요? 아버지 말하는 거랑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김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복동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보통 아이라면 몇 달이 걸릴 것을 복동이는 보름 만에 다 외웠습니다. 그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뜻을 이해하면서 외웠어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아버지, 그런데 하늘은 왜 검은 빛이에요? 낮에는 파랗던데. 밤하늘을 보거라. 아주 깊은 밤하늘은 검지 않느냐. 아, 그럼 천자문의 하늘은 밤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합니다. 자기도 처음 천자문을 배울 때는 그냥 외웠지. 그런 생각은 못 했거든요. 아들이 자신을 넘어서는 순간을 이미 3살에 목격한 것입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작은 마을에서는 다 퍼지기 마련이지요. 복동이가 5살이 되던 해 마을 서당에 심훈장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젊은 훈장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하나씩 데려갔어요. 심훈장이 서당을 연 첫날 아이들을 하나씩 불러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이냐, 글은 아느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었지요. 복동이 차례가 왔습니다. 이름이 뭐냐? 복동이라 합니다. 나이는 5살입니다. 글을 아느냐? 조금 압니다. 심훈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5살짜리가 글을 안다고 기껏해야 자기 이름 정도 쓰겠지 싶었던 거지요. 그래, 그럼 이걸 읽어봐라. 심훈장은 논어한 구절을 펼쳐 복동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초학자도 아닌 수년 공부한 자도 막히는 부분이었어요. 복동이는 잠시 들여다보더니 또랑또랑하게 읽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와 유붕자 원방내 불영낙후와. 심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뜻은 아느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아이들을 데려온 어른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심훈장은 잠시 복동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오너라. 그날 저녁 심훈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합니다. 5살짜리가 논어를 읽고 뜻을 안다니. 이건 예사실이 아니었지요. 자신이 성균관에서 만난 뛰어난 유생들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덕수가 복동이 손을 잡고 서당으로 왔습니다. 심훈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가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진 책들을 가지고요.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보시다시피입니다. 심훈장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훈장 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이 아이가 하고 싶다는 공부를 막지 마시오. 김덕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청룡골에 신동이 났다더라. 5살짜리가 논어를 줄줄 안다더라. 심훈장이 공짜로 가르친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고 우리 마을에 큰 인물 나겠다 하며 기뻐했고, 또 한쪽에서는 글쎄 그게 다 뻥 아니겠냐 하며 코웃음 쳤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살을 찌푸린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집안인 최부자댁이었습니다. 최부자. 최판석이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청룡골 일대의 땅을 거의 다 소유한 지주였습니다. 논도 그의 것, 밭도 그의 것, 심지어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다리도 그가 놓았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최기환이라 했습니다. 복동이보다 2살 많은 7살짜리 아이였지요. 최판석은 자식 교육에 열성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 아들이 이 동네에서 제일 잘나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심 훈장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아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최기환은 그리 늘지 않았어요. 아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였지요. 평범한 아이가 죄는 아닌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최판석은 심 훈장에게 따졌습니다. 내 아이가 왜 이 모양이요? 돈을 이만큼 주는데 왜 실력이 안 느는 거요? 심 훈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타고난 재질이 있어도 공부는 꾸준히. 그러면 저 가난뱅이 집에는 왜 자라오? 복동이라는 놈 말이오. 최판석은 복동이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몹시 비위에 거슬렸어요. 자기 아들은 돈을 쏟아부어 가르치는데 저 가난뱅이 집꼬마가 더 잘한다니.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구겨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이후 최판석은 복동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시기심이 생기면 별짓을 다 합니다. 최판석은 먼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동이라는 애 사실 귀신이 들렸다더라고. 그렇게 어린 게 글을 안다는 게 정상이겠어. 분명 무슨 요사스러운 기운이 들어간 거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문이란 게 퍼지다 보면 조금씩 변형이 되고 어느 순간 절반은 진짜처럼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마을 아낙네들이 복동이 어머니를 보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애가 좀 이상하다더라. 박 씨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동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단지 어머니처럼 못 들은 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소란 속에서도 복동이의 서당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심 훈장은 복동이를 가르치면서 날마다 놀랐습니다. 한 번 배운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이해한 것은 응용을 했어요.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배우는 아이였지요. 어느 날은 심 훈장이 맹자를 가르치다가 이런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측은지심 인지다냐, 수오지심 의지다냐, 사양지심 예지다냐, 시비지심 지지다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시작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의 시작이요, 사양하는 마음이 예의 시작이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복동이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훈장님, 그런데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가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냐? 측은지심은 누구나 갖고 있다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개미 한 마리가 죽어도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어도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씨앗이 같아도 땅에 따라 다르게 자라는 것처럼 마음도 그런 건가요? 심 훈장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성리학에서도 오랜 논쟁거리였어요. 사람의 본성은 같은데
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가? 그 문제를 이 6살짜리가 제 스스로 생각해서 물어온 것입니다. 복동아. 예. 너는 커서 반드시 큰 학자가 될 것이다. 복동이가 조그만 얼굴로 빙긋 웃었습니다. 훈장님, 저는 학자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당 아이들 사이에서 복동이는 처음에는 신기한 존재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맏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제일 어렸지만 모르는 것을 물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싸움이 나면 말리고 억울한 아이가 있으면 함께 억울해 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당에 병두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공부는 못했지만 씩씩하고 의리가 있어서 복동이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병두가 훈장님의 붓을 실수로 부러뜨렸어요. 심 훈장이 누가 그랬느냐 물으니 병두가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아이가 먼저 말했어요. 복동이가 그랬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잠깐 뒷간에 다녀왔을 때 일어난 일이었지요. 복동이가 돌아왔을 때 훈장님이 물었습니다. 복동아, 내가 내 붓을 부러뜨렸느냐? 복동이는 잠깐 주변을 살폈습니다. 병두의 눈빛, 거짓말을 한 아이의 눈빛 모두를 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훈장님.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누가 그랬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병두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훈장님. 심 훈장은 병두를 꾸짖기는 했지만 스스로 고백한 것을 용기 있는 일이라 칭찬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당 아이들은 복동이를 더욱 따르게 되었어요. 복동이가 7살이 되던 해 여름, 청룡골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논밭이 타들어갔고 수확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가뜩이나 가난한 집들은 더욱 힘들어졌지요. 김덕수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밭을 갈아도 수확이 없으니 품삯이 나올 리 없었고, 박 씨의 삭바느질로는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어요. 복동이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면 물을 길어 나르고 나무를 해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 김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평소 몸을 혹사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낮으로 무리를 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가뭄의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고, 약을 지어주고 싶어도 약재 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약재를 빌리거나 품을 팔아 약값을 마련하려 했지만 가뭄이 든 마을에 넉넉한 집이 없었어요. 그때 복동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최부자 댁에 가겠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복동아. 최부자 댁은 안 된다.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어찌 보는지 알지 않느냐. 압니다, 어머니. 하지만 아버지, 약값이 필요합니다. 저는 품을 팔겠습니다. 내가 7살에 무슨 품을. 어머니. 복동이가 어머니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더 중합니다.
박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최 판석의 집은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대문 앞에는 언제나 머슴이 지키고 있었어요. 복동이가 대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머슴이 코웃음을 쳤어요. 꼬마야, 내가 누구길래 어른을 뵙겠다고 하느냐. 저는 청룡골 김덕수의 아들 복동이라 합니다. 어르신께 청이 있어 왔습니다. 잠시 후 최 판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복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 물었어요. 내가 그 신동이라는 복동이냐? 별것도 아니구나. 무슨 볼일이냐? 복동이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드셨습니다. 약재가 필요한데 형편이 없습니다. 저를 써 주신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최 판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왜 써야 하지? 너는 뭘 할 수 있는데? 복동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셈을 할 수 있습니다. 심부름도 할 수 있습니다. 최 판석이 비웃었습니다. 글, 셈, 어디 한번 보자. 최 판석은 안으로 들어가서 장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름에게 맡긴 소장료 장부였는데 워낙 복잡하게 적혀 있어서 최 판석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걸 읽고 정리해봐라. 각 마을별 소장료 합산이 얼마인지. 복동이는 장부를 받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훑어보더니 잠시 후 또랑또랑하게 말했습니다. 서쪽 마을 소장료 합계는 쌀 12섬 2마리고 동쪽 마을은 10섬 5말, 북쪽은 8섬 1마리입니다. 전체 합산은 쌀 30섬 8마리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 장부 6페이지와 7페이지 사이에 소작인 2명의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 더하면 32섬 2마리 됩니다. 최 판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장부를 며칠째 보고도 파악 못한 것을 이 아이가 몇 분 만에 다 꿰뚫은 것입니다. 게다가 빠진 항목까지 찾아냈어요. 최 판석은 잠시 굳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씩 2달 동안 일해라. 대신 약재는 내일 보내주겠다. 복동이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최 부자 되기를 시작하면서 복동이는 최기환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최기환은 복동이를 무시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싫어하는 아이인데다 가난한 집 아이가 자기 집에 일하러 왔다는 것이 묘하게 기분 나빴습니다. 야, 너 복동이지? 공부 잘한다며? 그럼 이 문제 풀어봐. 최기환이 심 훈장에게서 받아온 숙제를 내밀었습니다. 제대로 풀지 못해서 몰래 갖고 왔던 것이었어요. 복동이는 보더니 조용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풀어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환 형이 직접 해보세요. 최기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다 안 해줘? 기환 형이 직접 해야 기환 형 것이 되니까요. 최기환은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 게 자기를 가르치려 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복동이의 말투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이후 최기환은 몰래 복동이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자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함께 앉아서 글을 읽게 되었어요. 두 아이가 친해지는 것을 최 판석은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최기환이 복동이와 함께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보고 최판석은 아들을 불러 나무랐어요. 야, 저런 가난뱅이하고 어울리지 마라. 너는 이 마을 최씨 집안 장손이다. 최기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복동이는 제 친구예요. 친구, 머슴 아이가 무슨 친구냐? 복동이는 머슴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최판석은 아들의 반박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거칠게 말했어요. 다시는 저 아이하고 어울리지 마라. 알겠느냐? 최기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최기환 나름의 항의였어요. 복동이가 12살이 되던 해, 심 훈장은 복동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복동아, 이제 더 큰 스승을 만나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다 가르쳤다.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훈장님,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제 나는 내 스승이 아니라 내 하구다. 한양에 가거라. 큰 스승이 있고 더 넓은 세상이 있다. 한양. 그 말이 복동이의 가슴에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있었지요. 한양까지 가는 여비도 거기서 생활할 돈도 없었습니다. 심 훈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침 내 아는 사람이 한양에서 서당을 하고 있다. 편지를 써주겠다. 가서 내 이름을 대거라. 밥과 잠자리는 해결해 줄 것이다. 복동이는 2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 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래도 달걀 2개를 어디선가 구해서 소금에 절여 노자로 쥐어줬어요. 아버지 김덕수는 그때는 많이 회복해 있었습니다. 마당 끝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복동아. 예, 아버지. 공부는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알겠느냐? 예. 그리고 복동아. 예.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 뿌리를 잊지 마라. 여기 이 청룡골, 이 산골짜기가 내 뿌리다. 복동이는 아버지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를 돌아보았어요. 어릴 때 놀던 개울, 서당 가던 좁은 길, 산 너머로 보이던 하늘. 복동이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한양은 넓었습니다. 복동이가 살던 청룡골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장터는 북적거리고 골목골목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비도 상인도 장인도 기생도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복동이는 처음에는 그 거대함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눈을 빛냈어요. 이 모든 것이 공부다. 그는 심 훈장의 편지를 들고 한양 북촌의 최 선생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최 선생은 심 훈장의 오랜 벗으로 성균관 출신의 학자였어요. 편지를 읽은 최 선생이 복동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심 형이 제자에 대해 이토록 추켜 세우는 편지를 쓰는 일은 처음이네. 어디 보자. 그는 복동이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고전도 묻고 시도 지어보라 하고 논리적 문제도 냈어요. 1시간 후 최 선생이 말했습니다. 머물러라. 내가 부족하지 않게 가르쳐 주겠다. 한양에서의 복동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낮에는 최 선생에게 배우고 저녁에는 시전 골목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배웠어요.
상인들이 어떻게 흥정을 하는지, 장인들이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지, 백성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사는지, 책에서 배우는 것과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복동이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가 15이 되던 해, 복동이는 나라에서 여는 초시에 응시하기로 했어요. 초시란 과거의 첫 단계로 각 지방에서 수재들이 모여 겨루는 시험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보는 초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렸어요. 그 중에는 명문 집안의 자제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개인 스승을 여럿 두고 좋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지요. 복동이처럼 가난 속에서 홀로 공부한 아이는 드물었어요. 시험 전날, 복동이는 집신 한 켤레를 꿰어들고 시험장 앞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 다가왔어요. 혹시 경상도 함양에서 온 복동이란 자냐? 복동이가 돌아봤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내였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함양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최판석이라는 분을 아시나? 복동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압니다. 그분이 안부를 전해달라 하셨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랍니다. 사내가 천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복동이가 받지 않자 사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시험 잘못 보시면 곤란할 텐데. 이걸 받으시면 시험관에게 미리 말해 두겠소. 뇌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반대로 시험을 망쳐주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최판석이 한양까지 손을 뻗은 것이었지요. 복동이는 천주머니를 사내에게 돌려줬습니다. 전하십시오. 저는 제 실력으로 보겠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변했어요. 후회할 것이오. 후회는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시험 당일, 복동이는 새벽 일찍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고요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청룡골 산속에서 기름 한 등잔 아래서 아버지 옆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쌓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무엇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는가? 복동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배운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룡골에서 보았던 것들을 썼어요. 가뭄에 굶주린 백성들, 형편이 어려워도 서로 나누던 이웃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맹자의 말을 빌려 마무리했어요.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 다스림의 근본은 임금의 권세가 아니라 백성의 삶에 있음이라. 결과는 사흘 후에 나왔습니다. 초시 합격자 명단이 붙었을 때 첫 번째 이름이 복동이었습니다. 장원이었어요. 장원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그리고 최판석의 귀에도 닿았어요. 최판석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돈을 썼는데도 아이를 막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양에는 최판석과 연줄이 닿는 권세 있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엄중봉이라는 사람으로 나라의 관리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최판석은 엄중봉을 찾아가 뇌물을 두둑이 안겼습니다. 경상도 함양에서 온 복동이라는 녀석, 이번 초시 장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거짓으로 신분을 속이고 시험을 봤다는 고발장을 올리고 싶습니다. 천안 출신이 장원을 하면 나라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중봉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신분을 속인 것이 사실이요?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소문만 나면 됩니다. 엄중봉은 잠시 생각하더니 금덩이를 들어보았습니다. 해보지요. 고발장이 올라갔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복동이가 사실은 천민의 후손이며 신분을 속이고 과거에 응시했다는 것. 이는 나라의 법도를 어긴 것이므로 즉각 파문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복동이는 최 선생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선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복동아, 큰일이 났다. 내 집안 족보를 확인해야 한다. 고발이 들어갔으니 관에서 조사를 할 것이야. 복동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속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 출신이라 족보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사실이면 사실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관에서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복동이의 고향인 청룡골까지 내려가 족보와 증인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청룡골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너나 없이 나섰어요. 김덕수 아들 복동이 우리가 다 아는 아이다. 그 집안이 어디 천민이요? 대대로 선비 집안이지. 심 훈장이 나섰습니다. 내가 수년을 가르친 제자다. 내가 보증한다. 심지어 최기환이 나섰습니다. 복동이는 내 친구입니다. 그 아이가 사기꾼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최판석은 아들이 나서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고발은 거짓이었고 복동이의 집안은 대대로 양민의 선비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고발장을 면밀히 살피다 보니 그 고발장을 올린 배후에 엄중봉이 있었고 엄중봉은 최판석에게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뇌물을 받고 거짓 고발에 연루된 관리. 그 자체가 큰 죄였습니다. 엄중봉은 파직되었고 최판석은 관에 불려가 심한 문책을 받았어요. 권선징악이 제 발로 걸어온 셈이었지요. 모든 것이 밝혀진 후 복동이는 오랜만에 고향 청룡굴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달려와 복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복동이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셨지요, 어머니. 걱정이야 했지. 근데 내가 이겼다, 이겼어. 아버지 김덕수는 아들의 어깨를 한 번 꽉 쥐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에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최판석이었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아들 최기환 손을 잡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뻔뻔한 양반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냐고. 쫓아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동이가 일어났어요. 어르신,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최판석은 쭈뼛거리다가 복동이 앞에 섰습니다. 그는 크고 오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어쩐지 작아 보였어요. 나는 내게 나쁜 짓을 했다.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덕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뭘 배워? 바람이 세게 불수록 뿌리가 더 깊이 박힌다는 것입니다. 최판석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기환이 복동이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어요. 복동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기환 형, 괜찮아요.
기환 형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두 소년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자 집 아이. 그 둘 사이에 있던 벽이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어요. 백성과 가까운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는 지방 수령이 되어 여러 고을을 다니며 일했어요. 어딜 가든 그가 다스리는 고을에서는 억울한 백성이 줄었고 가난한 이들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은 백성의 말을 듣는다. 그것이 복동이에게는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훗날 복동이는 고향 청룡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심훈장은 이미 연로하여 서당을 접었지만 복동이가 찾아오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잘 되었구나. 잘 되었어. 훈장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냐? 너 스스로 한 것이지. 복동이는 훈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훈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청룡골에 변화가 생겼어요. 복동이가 뜻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마을의 서당을 제대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훈장비를 대신 내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서당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학당 부쉐당. 복이 배움에서 온다는 뜻이었어요. 복동이가 나이 들어 어느 날 제자들 앞에 앉아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주는 하늘에서 오지만 뱀대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어릴 때 가난했고 가난이 나를 단련했다. 나를 시기한 자가 있었고 그 시기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 억울함이 나로 하여금 억울한 백성을 더 잘 이해하게 했다. 선한 것은 결국 이긴다. 당장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긴다. 내가 그걸 몸으로 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최판석 어르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미움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을 것이다. 용서는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복동이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 하지만 그 하늘이 준 재주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지요. 가난한 집에서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말없이 뒷받침한 어머니, 진심으로 믿어준 스승, 그리고 삐뚤게 살다가 결국 마음을 고쳐 잡은 이웃들. 그 모든 것이 모여 복동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냐, 만들어지는 것이냐? 복동이 이야기는 이렇게 답합니다. 재주는 태어날 때 오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완성된다. 악한 자는 재발에 걸려 넘어지고 선한 자는 굳이 싸우지 않아도 이긴다는 것. 오늘 이 야담이 여러분께 그 작은 믿음 하나를 남겨드릴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한 보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